뭐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그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이용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네 나라보다도 특수한 이제 그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더 가속화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 그 강남 좌파 같은 패션 좌파 같은 사람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설마 이 정권이 북한을 이렇게 따르겠니? 라고 이제 반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 정권이 과연 종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기면서 이 체제를 유지해 갈 것인가? 또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심각한 점은 무엇이냐면, 정치인들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정치인들의 사상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노출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 사상적 정치를 위장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한다면서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하고, 그 체제 비판 교육을 실천한다면서 그걸 참교육이라고 하고, 또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양극화 해설하고 좋은 명칭으로, 그 다음에 북한을 추종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것을 민족 자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안 드러나고, 두 번째로 사회가 정치인들의 사상적 정체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도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의 사상적인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 정권의 집권 세력도 사상적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상적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면, 이 사람들의 사상으로 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사상적 정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양쪽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죠. 북한의 노선에 따를 것이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국내 반체제 세력입니다. 반체제 세력이 조직력이 강하고 독성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야당을 또는 현 정권을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견인해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반체제 세력은 이 정권이 설사 싫어한다 하더라도 싫어할 경우에는 다시 촛불을 들 수도 있고 다시 폭력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사상성이 분명해가지고 사상성이 반공적인 것이 분명하면 그의 그 저항을 할 텐데, 반체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텐데, 사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체 세력의 견인에 저항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명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현 정권은 반체 세력 집권 과정에서 반체 세력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청년개혁회 부회장 맡은 이광정하고 최근에 홍준표 캠프에서 미디어 담당했습니다.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청년으로서 스페인이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꼭 안다는 때문에 미디어에 와서 듣는 강의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보수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남자애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방법도 생각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좀 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희 같은 청년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방법 이런 빨갱이들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수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교수님한테 갖다 줘. 너무 지금 가까이 들고 말씀드리는데 청년 애국 세력은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반체제 세력의 실패, 활동 양상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중에게 알리면 대중이 계몽되면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지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를 알리는데 청년들이 하면은 좀 더 맥혀 들어갑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나이든 노령층이 오면 저 수국 꼴통들 저 사람들은 방송에 아주 쩌든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뭐든지 방공 색깔로 안경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신뢰를 하지 않는데 청년들이 그런 것을 하면 무엇인가 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중에게 반체제 세력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운동 세력은 조직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조직이 갖춰져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조직은 무엇인가? 조직화란 무엇인가? 단체를 만드는데 그 속에 동지의식과 기강이 확립되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강과 동지의식이 없는 단체, 그것은 운동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친목조직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목조직으로는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재학생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대학생 운동을 지배하는 세력이 국가의 미래를 지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예전에 대학 때 운동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 운동권 학생들 또는 운동권 학생들을 지배했던 세력입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 운동을 이끄는 또는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애국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대학생 조직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도 벅차지만은 그 외에 또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상상적인 허브의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뭐가 방안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전체주의의 무서움은 잘 알면서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허구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실체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절반은 허구이고 절반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민족의 개념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민족의 개념이 민족이라는 용어,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사상이 부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런 민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되 민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민족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없고 민족을 저들이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에 그런 양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허구적인 요소도 있다, 실체적인 요소도 있다 하는 것을 다 같이 보면서 민족의 개념이 그런 허구적인 개념, 민족이라는 요인이 허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 오용되는 것을 막고 대신에 또 민족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주의에 대한 피해는 잘 알면서 사회 공산 독재에 대한 피해는 왜 안 알려져 있는가? 또 하나 2번 뭐라고 하냐? 네,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한 합리적 불평등에 대해서 왜 수용을 못하는가? 그것은 공산주의 선전이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불평등은 수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 물론 평등합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픽션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인간들 사이에는 날 때부터 조건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타고난 유전적 기준에 따라서 불평등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합리적인 불평등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은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주면 민주주의는 파탄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파탄납니다. 공산주의라는 또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엉터리 민주주의만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는 그런 관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합리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의 폐해, 또 공산주의의 폐해와 비교를 해보면 국가주의의 폐해가 훨씬 적습니다. 인류사 지금 20세기 역사를 놓고 보면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런 국가주의적 폐해가 전체주의의 폐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만 적색 전체주의의 폐해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서 죽인 유태인 수를 비롯해서 2차 대전 동안에 나치가 죽인 유태인인가 전체 총 숫자가 600만 명이라고 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 러시아에서만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은 사망 수청된 사람 수가 10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공산주의 독재가 훨씬 더 나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의 피해, 그 다음에 합리적 불평등의 수용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제대로 계몽되지 않고 평등만 강요되고 국가위의 폐기만 과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혜성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나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물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지만 언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공한 분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세계 지성사에서 또는 세계 정치 이론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까도 말했듯이 1830년대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는 우회주의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민주주의는 그것이 유일한 민주주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정치 형태를 인민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부터 있어왔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모델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다가, 또는 웨스턴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다가 이것이 자유주의와 깊이 결합된 민주주의니까 리버럴 디모크라시로 이렇게 부르자 해서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말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그보다 전에 독일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처럼 말은 리버럴 디모크라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직 오더 오브 리버럴 디모크라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고 프리 앤 디모크라틱 베이직 오더 이런 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용어의 시작은 다른 계기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사회생활을 시민운동을 하는 성인입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에 와서 이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수님과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자유라는 소리를 최초로 듣던 때가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6.25 직후였는데, 그때 우리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가다 등을 딱 떨어놓고 자유다! 이렇게 막 장난을 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 전부 있으시지 않는 게, 그건 자유는 맞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자유라는 교육을 갖다가 실생활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들도 이제 성장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 진출해서 산업화 일꾼으로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재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일꾼이 됐는데, 오늘 어떤 대학생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전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그 대선을 우리 진영에서 그 패하고 나서 제가 대구 쪽에 그 친지들 쪽 좀 젊은 사람들 이쪽에다가 지휘를 해봤더니 왜 졌느냐, 왜 관계를 찍었느냐, 의외로 경북 지역이 상당히 옛날 말로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뭐 우익을 많이 씁니다만 어째서 그런 상상 외에 그 표가 그쪽으로 많이 나오냐 하고 질의를 해봤더니 착시 현상이라고 한마디로 답을 해줬어요. 지나고 보니까 착시였다. 근데 그 좌편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막 운동권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운동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사회 교육을 갖다가 운동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좀 해야 이 진실을 알려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지 너무 지금까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어제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지하당을 이제 제가 사람들 보면처럼 지하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전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학문적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그 앞으로 이 사회교육 항상 논리를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 것인지 좀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것이 되신다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그 과찬을 교육은 심각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길러놔도 정교조 교사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훔쳐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드웨어만 건강한 하드웨어만 육체만 주고 소프트웨어는 정교조 교사들이 장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이 아니고 육체는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딸이지만 정신은 정교조 교사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교육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저는 말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교육 없이는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고 사회 헤게모니 장악 없이는 자유민주 체제를 장구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특히 애국 진영의 국민들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비정교조 교사들의 교사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그 교육운동을 세탁시킬 수 있는, 그것에 오염된 것을 세탁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자본주의 체제라고 왜 비판받을 점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완벽한 체제는 없지만은 그것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비판받지 않아야 할 것을 비판하는 그런 교육은 정당하게만 가르치면 충분히 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교조 교사들의 애국적인 교사운동이 일어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교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 교사운동을 하는 데는 지식인들, 또 돈 많은 자산가들,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밀 절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은 때때로 비밀리에 할 때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불온한 교사 양성 클럽, 불온 교사를 어떻게 하면 양성할까 하는 그런 무크지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찍히지 않으려면 비밀리에 조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비밀
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전 애국진영 국민들의 전 국민적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제고, 두 번째 교사운동, 애국적 교사운동의 정립, 그 다음에 그 애국적 교사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전폭적 지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